하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오늘은 인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영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들으면 아이고 대가리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마지막 2시간 어떤 뭐랄까 죽음조차도 황홀하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뭐냐면 머리라는 두뇌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하주, 심장이라는 것을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의 머리와 가슴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문학과 철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수필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지금 제가 방학 동안에 하는 특강은 수필은 깡그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의 네 개의 화두, 다시 말하면 인간, 그리고 문학, 철학, 인문학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들은 항상 뭐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어떤 하나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또 느끼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특히 책도 읽고 또 글도 쓴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내가 갑자기 도대체 글을 쓰는 것이 뭐냐, 책을 읽는 것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떤 길 위를 기울어가는 길은 군뱅이를 생각했어. 여러분 군뱅이를 가만히 보시면 항상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쭉 뻗잖아요. 쭉 뻗었다가 또 몸을 웅크렸다가 뻗었다가 웅크렸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팽창이라는 팽창.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아는 것이니까 팽창하고 발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응축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팽창하고 그리고 발산하는 것과 또 동시에 뭐냐면은 내 글을 쓰면서 응축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몸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 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학과 인문학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성찰입니다. 성찰과 직관입니다. 성찰력과 직관을 키워주는 어떤 하나의 이성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문학이라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떠한 나와 어떤 다른 대상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는 하나의 사유라는 추상적인 어떤 내체가 있다면은 인문학이란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학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철학은 하나의 성찰과 직관과 연계되는 로고스의 세계라면은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관계와 언어로 이루어지는 너 나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쭉 했던 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되나? 대단하네.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철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이 합쳐진 세계가 뭐냐? 지금 뭐냐면 코기토와 라비보네 하는 게 뭐예요? 코기토 하나는 생각한다 하는 말이에요. 생각한다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찰과 직관과 사유의 세계, 철학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갖다가 철학을 뭐냐? 줄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냥 생각하는 세계야. 생각하는 자기를 이야기해. 이것이 코기토라고 보면 라비보네 하는 말은 아주 좋은 삶이라. 좋은 삶,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이야. 그래서 이걸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학문 딴 거 없다 이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편안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철학과 인문학을 합치면 어떤 인문 철학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인문 철학.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인문 철학이란 말이야. 인문 철학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뭐냐? 이거라는 거야. 즉 말하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야. 얼마나 쉽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도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이 2시간 들으면 내 삶에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고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우주에 관한 이야기든 또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든 신에 관한 이야기든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인간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나와 인간과 관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학조차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신학은 단순히 어떤 신에 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신을 통한 나의 구원이잖아요. 신을 통한 나의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통 문사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과 철학과 사화 그것이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인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전부 다 인문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죠? 신학도 마찬가지고 동문학도 마찬가지고 신문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은 예술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학문을 하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 그런 학문을 하게 되더라도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연구가 아니고 인간과 그 학문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 결국은 어떤 하나의 그것이 어떤 인문학이 되는 것이고 인문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냐면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관심.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됐잖아. 나이가 조금 돼가 사실 우리가 이제 한 5살 때, 4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60살 넘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하나의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가요? 그러면 직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뭐 자식에 대해서, 남자 같으면 직장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상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참 어떻게 말하면 산란스러울 정도로 어떤 내 자신을 갖다가 외부로 방사시켰다랄까 분출했던 그런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 편한 말로 이제 여러분끼리 모였을 적에 이제 좀 막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돼. 이제는 좀 버릴 것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로 어떤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도 내 삶, 내 삶을 좀 생각해 봐야지.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괜찮게 살아야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많이 하잖아. 많이 하는데 그걸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기원전 한 60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2년이니까 2020 정도까지 많은 철학자들, 그죠? 많은 어떤 하나의 문학인들, 많은 예술가들, 또는 많은 심지어 과학자나 수학자조차도 그러한 좋은 삶을 살고서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를 적에 철학자라든가 또는 그래서 스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인이라든가 또는 성인이라든가 이런 말을 붙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봤을 적에 오늘은 다 때려치고 뭐냐면 철학자 중에서 뭐 많은 철학자 중에서 그래도 뭐 인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통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철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 어디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맥락을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 어떤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몽테뉴를 거쳐서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거치고 데카르트를 거치고 하이데커를 거치고 융과 마슐라를 거치는 거야. 이분들은 뭐냐면 큰 사람들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상당히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역사를 어떤 설명해 나가고 이런 흐름을 쭉 살펴나가면 결국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하나님께 살아갔을 적에 중요한 것은 코기토 라비보네라는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냥 보네 하면은 beautiful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은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이 두 개더라고. 두 개. 첫째는 좋은 삶 하는 말, 좋은 삶 하는 말.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야. 자기에 대한 관심. 그죠? 이제 우리 나이에는 뭐냐면 남에 대한 관심은 좀 끌 때가 됐단 말이야. 남이 막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너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돈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만큼 벌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그만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서양 철학자의 질문.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인문 철학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철학과 인문학을 정리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몽테뉴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 몽테뉴는 그냥 우리 보통 에세이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에세이와 수필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에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새 좀 이래저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하니까 느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문학, 시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평론이든 처음에 인생 에세이라 하는 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에세이라 하는 말. 이 몽테뉴가 이런 생기기 이전에 이야기가 이 고전주의 시대라 하는 것이 있었는 거예요.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 시대를 우리 보통 낭만주의, 고전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어떤 문학적인 대상은 뭐냐면 신적인 고전은 신이었어요. 신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왕이라든가 또는 귀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삶을 그리는 로만티시즘이에요. 신 중심이었는 거예요. 이 고전주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은 뭐냐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도 있고 로마에 나오는 글가도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 정치가들이 십자군 원정 이 십자군 원정까지도 신을 위한 전쟁으로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테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몽테뉴는 하나의 어떤 궁정 중심의 문학 또는 신교환 중심의 문학을 갖다가 하면 인간 중심의 문학, 나아가서 나 중심의 문학으로 어떤 하나의 만들어냈던 인물이 몽테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테뉴는 우리가 알고 있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의 그 유럽의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선봉에 나섰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이런 쪽에 봤을 때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식의 수필을 부르지 않고 그 산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문과 문문으로 이렇게 딱 장르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가, 산문가.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도 뭐냐면 사실 수필이라는 개념보다도 산문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대두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수필하는 자 이런 이제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냐면 수필가 가면 별로 안 쳐주는 거야. 안 쳐주는데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 미국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유럽에 구경을 이제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I am essayist. I am 수필가를 I am essayist 하면 그냥 보기가 막 90도로 넘어가는 거야. 그것이 뭐 때문이냐? 몽테뉴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몽테뉴. 그래서 몽테뉴가 이제 자기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쓰고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세이라는 하는 말이 그냥 원래 히라브로서 뭐냐면 새롭게 한다. T-R-Y 한번 시도해 본다 하는 뜻이에요. 시도해 보는 문화. 새롭게 하나에 한번 try 해보는 문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시험 삼아, 시필 삼아 한번 써본 문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 앞에 밀턴이라든가 전동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에 대한 아주 장중한 어떤 하나의 그 문학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 다른 거예요. 영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엇을 시도해 봤느냐? 신에 대해서 또는 왕에 대해서 귀족에 대해서 쓴 것이고 나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내 행복에 대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야. 자기에 대한 관심. 즉 그래서 에세이의 주제는 나야. 나. 소재도 나고 그 다음에 주제도 나고 글 쓰는 사람도 나라는 거야. 이때까지 이런 어떤 학문의 종류라든가 장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에세이 하는 말을 갖다가 붙였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뭐냐면 텍스트 한번 보십시오. 그 뒤쪽에 48페이지 위에 보면은 둘째 글의 핵심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그래서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뭐냐면은 하나의 고전주의가 사라지고 르네상스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근대 문학과 근대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근대 문학과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는 뭐냐면 에세이 쓰기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나 그게 소위 장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장문 시간. 이게 에세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면 에세이 시험이 필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필수 과목. 왜 필수 과목이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작법을 배우고 문장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문장도 배우면서 나라는 것을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항상 I am, I라는 말은 나가 없으면 모든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데 나. 한국에는 다르잖아요. W-E, we잖아요. we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뭐냐면 까문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죠. 서양은 we보다도 앞선 게 나다. 그래서 왜 자꾸 대학에서 어떤 하나의 미국에서 에세이 쓰기를 두 개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나라는 자아 실존을 정립해주는 그런 어떤 자아를 대학생이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을 표현해야 레토릭, 에세이를 쓰는 거. 작법이거든요. 작법.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뭐냐면 하나의 전통적인 어떤 가장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의 하나가 레토릭, 수사법이었어요. 수사법. 말을 할 수 있는 힘, 글을 쓸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3대 요건이야.
에세이 속에 갖고 있는 의미는 나를 찾는 것.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에세이야, 에세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결국에는 이때까지 고전주의 시대에는 뭐냐면 글 쓰는 사람 또는 유식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신부님이라든가 또는 수도사라든가 뭐 귀족이라든가 평민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몽테르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에 대해서 글을 쓰라 이거야. 그럼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지 말고 누가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계몽주의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을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몽테뉴야. 그래서 몽테뉴는 그래서 호모 라보를 그저 일하는 인간 라보르는 레이버 하는 말이거든. 라보르 일하는 인간을 호모 스크리번스 글 쓰는 인간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몽테뉴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까지는 대부분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왕을 위해서 그냥 꽃경이 지나고 대장간이 지나고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 그 때문에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깨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몽테뉴야, 몽테뉴. 그래서 48ペ 중간에 보면 몽테뉴 수상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얼마나 살았느냐, how long,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이제 충분하게 흔들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말을 보다도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하나의 사유의 세계로 어떤 하나의 그 성찰의 세계로 직관의 세계로 그리고 글쓰기의 세계로 이걸 딱 끌어들였는 거야.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인물들이 바로 뭐냐면 셰익스피어와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는 영국 출신이고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8배 세르반테스가 1564년,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는 1547년, 그러니까 1616년 4월 23일에 같은 날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 그잖아. 그리고 특히 셰익스피어는 4월 23일에 태어나가지고 4월 23일에 죽었다. 죽을 때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두 어떤 하나의 문호.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영국의 대문호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세르반테스를 스페인의 또 대문호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독일에는 괴테, 파우스트, 러시아에는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을 어떤 하나의 그 유럽의 문학을 움직였던 어떤 4대 승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몽테뉴에서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우리가 보통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면은 세대 4대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햄릿, 오텔로, 맥베스, 리어왕, 그리고 로미오 앤 줄리엣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썼던 이 공통적인 제목이 뭐냐? 다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야. 햄릿도 마찬가지고 오셀로도 마찬가지고 로미오 앤 줄리엣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뭐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 뭐 이런 게 없어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서 그냥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싸우고 사랑하고 배신하는 이런 이야기만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밀턴 이야기라든가 또는 단테 이야기를 보면 그냥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이야기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지없이 가리는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속에서는 신의 존재를 배제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할 적에 셰익스피어를 두고서 하는 말이 뭐고, 왜냐면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노? 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럼 도대체 왜 셰익스피어를 갖다가 영국이 그토록 뭐냐 위대하게 여기느냐 그 이야기란 말이야. 몇 가지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이라는 사회라면 귀족 사회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냐면 프랑스를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한자 쓰듯이. 그 영어는 뭐냐면 쌍문을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뭐냐면 이 글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언어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할 적에 대작가다 하지만 사실은 대언어학자야. 대언어학자. 그래서 그 공적 때문에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야. 그만큼 뭐냐면 한 나라에 있어서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도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어떤 하나의 밀턴 영국 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의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화려하게 어떤 희극과 비극과 사극과 소네트 이렇게 어떤 네 개의 장르에 걸쳐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애니 엘리자베스는 대단한 여왕이잖아요. 그때부터 영국이 뭐냐면은 어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의 신교와 부교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갈등이 일어나는, 어떻게 말하면 부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가 바로 엘리자베스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가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하나의 인물을 갖다가 등장시킨 거야. 물론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사적으로 봤을 때는 19살인가 결혼했나? 19살에 8살인가 더 많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여자가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셰익스피어가 제일 처음에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아니 후광을 많이 별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길 적에 자기 부인한테는 뭐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침대 하나밖에 남기지 않아요. 나머지 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챙겨야 돼요.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셰익스피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셰익스피어의 인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야 하는 말이죠. 인생이란 기껏 걸어다니는 그림자, 잠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뽐내고 안달하지만 그 시간 지나면 영영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 하는 유명한 소리자 캔들 이야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단막극에 등장하는 삼류 배우, 그 삼류 배우가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시간은 기껏 연극이 5막까지 지속되는, 그 당시 5막은 한 3시간 정도 연결되거든요. 그때 연결되는 것 같아 기껏 해봐야 1, 2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그 단막극을 1, 2분 동안에 그 무대에서 자기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로 뛰다가 절로 뛰다가 쿵쿵 그랬다가는 distinguished candle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상당히 어떤 셰익스피어 극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거든요. 그 의상, 무대, 그리고 아주 어떤 정말 아름다운 대사 이런 걸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웅장한 궁중극을 연상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하나의 그 인생 관리랄까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런 상류별은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하나의 작품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작품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든가 부귀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셰익스피어가 연극을 통해서 표현해 주어졌다는 인생 무상이야. 인생 무상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 햄릿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햄릿 같은 인간을 뭐냐면 어떤 하고 끝없이 사유하는 인간, 그죠? 생각하다가 죽는 인간, 이것이
햄릿의 전형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 인물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 여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형과 행동형 이 하나의 그 모순된 인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두 개로 같이 비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이어말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흔히 세르반테스를 갖다가 이제 설명할 적에 하는 것은 공상, 또 망상, 또는 광기, 또는 뭐냐면 어떤 그 허상을 쫓는 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환상의 기사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 이제 돈키호테 상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산초도 구경하고 이렇게 보면 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썼느냐? 그 당시 스페인이라 하는 나라가 사실은 스페인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무글족들의 어떤 하나의 그 식민지입니다. 식민지가 이 스페인이 드디어 뭐냐면 그 아프리카로 독립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세르반테스가 활동하던 이 시기야. 이 시기.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라는 이 하나의 인물로 봤을 때는 스페인을 갖다가 해방시켜주는 스페인의 원래의 영광을 찾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인물은 뭐냐면 현실 속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뭐 환상을 쫓듯이 광기를 쫓듯이 하나의 스페인의 영광을 찾는 인물을 창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의 그 돈키호테는 두 가지가 관점이야. 하나는 중세의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기사도 정신, 기사도에 어떤 매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인간들을 갖다가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뭐냐면 하나의 식민지 무기력한 어떤 하나의 스페인을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상까지 쫓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국가적인 영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오늘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볼 적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스페인에 필요한 영웅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사도만을 듣는 허영의 어떤 인물 이런 것만 부각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페인은 돈키호테는 뭐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인간, 그죠?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인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들 둘 다는 어떤 관점에서 뭐냐면 인간을 위한 이야기를 했던 인물들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서 행동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햄릿거든 셰익스피어가 대표했던 모든 인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생각할 줄, 생각해야 되는 인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행동할 줄 아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야. 뭐냐면 중세 시대의 인간이야. 중세 시대의 인간의 어떤 하나의 이상 뭐냐면 복종하는 인간이야. 왕에게 복종하고 귀족에게 복종하고 교회에게 복종하는 인간. 이것이 중세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하고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가 나타나면서 그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야.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행동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인간형을 가르쳐준 인물이 셰익스피어가 몽테고 바로 그것이 나 하는 몽테누의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 사람이 뭐냐면 하나의 유럽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그리고 또 계몽주의 그리고 이상주의 이러한 시대를 크게 이끌었던 인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인문 철학 이 세 사람은 문인이야 문인 문인들 글 쓰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문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딱 둘을 사고 앞에 훨씬 더 그리스라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소크라테스가 이제 보통은 유럽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거든요. 소크라테스. 그 밑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어쨌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하는 뭐냐면은 어떤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갔던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 플라톤은 상당히 철학적인 면으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유럽 철학의 출발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플라톤이 추구했던 어떤 하나의 철학 로고스 하면은 이승이거든요. 이승하면 플라톤 딱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보다는 인문학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문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철학적으로는 플라톤, 그다음 인문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다시 끌어모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끌어모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저번 지난해 우리가 인문학 할 적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져주었던 어떤 하나의 행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성자라는 것,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자라는 것은 태어난다기보다는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번 더 복습할 것 같다면 청년 시절,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다름이 없는 그런 개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막 땡땡이 치고 막 동네에 막 가시나도 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포도쓰리 있는 거나 막 알아서 하고 심지어는 뭐냐 참여하고 어떤 동거해가지고 암 놓기도 하고 이거는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재의 불능이야. 부재의 불능. 그러나 엄마 모니카는 기독교에서 세계 3대 성모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모니카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여름날이었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느 여름날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냐면 이제 오줌에 쭉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 이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노래가 뭐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리고는 마치 그때만 자기의 성경에 있는 책 갖다가 그냥 피는 거예요. 그냥 피는 거예요. 피었을 적에 그때 나오는 책이 뭐가 하냐면 로마서 13장 13절 의시 나오는 거예요. 책이 있어요. 50페이지 중간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은행과 방탕, 사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야. 그냥 우연히 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순간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확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무슨 책을 읽는지 그냥 눈 감고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계시는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임종할 적에는 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행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또다시 독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쭉 어떠한 사제의 길을 밟아 나가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총 한 20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18장까지는 그냥 지 살아온 이야기야. 진짜 지 살아온 이야기야. 그럼 19장, 20장 이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은 confession, 고백하는 confession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백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참회록 이렇게 또 풀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하나의 교황이고 교황하고 참 교회의 유명한 어떤 하나의 직에 올랐고 그리고 성자를 팠을 적에 참 그게 뭐랄까 책을 읽으면 어려운 책이다. 네? 그 진짜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황님이 쓴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한마디로 our story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야. my story 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내 어린 시절, 내 청년 시절, 내 장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냥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신학 이론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깡그리 무시해를 버는 거야. 그냥 읽으면은 그냥 재미있기 짝이 없는 거야. 왜? 그 속에서 나의 초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다. 참 그걸 보면 히라리,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칼융의 숨어있는 아이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숨어있는 아이 그 이야기까지도 그 숨어있는 아이 하는 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깨친 거죠. 철학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쓰는 거는 뭐냐면 똑같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수필을 하고 막 발로도 찾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성자가 쓰는 것이고 우리를 보고 막 위대한 저작하는 이야기가 뭔데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숨기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생각하는 그걸 헛소리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해를 잘 되면 내가 참에 5개 훔치가 묻는데 5개 훔치가 묻다 하면서 5개를 깜깜이 잡고 한 개밖에 안 훔치 못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유의 세계를 깡그리 숨기지 않고 적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발로 했는 것이 아니고 손발뿐만 아니라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여러분 적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손발이 했는 것은 숨기지 않고 적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적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추악한 것이 손발이 추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추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몽테뉴,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입니다. 이런 모든 어떤 하나의 철학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아까 말한 코기토라는 단어로 결정한 것이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 코기토 에르고 줌. 7자네요. 7자. 7자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을 생각하시고 이까지 세라반테스, 동교태, 몽테뉴까지를 르네상스 시대 한 15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를 중세 시대라고 보고요. 이걸 어떤 하나의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고요. 하나의 그 철학의 현대화 이때가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죠? 이 데카르트 하는 인물은 거의 어떤 하나의 몸이 좀 허약하고 이기 때문에 평생을 뭐냐면 침대에서 그걸 보내다시피 했는 그러니까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할 거 뭐 있노? 그냥 뭐냐 책이나 읽고 생각이나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삶을 이어나갔던 것이 뭐냐면 데카르트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아까 아구스티누스도 거의 20장에 걸치는 어떤 참여력 중에서 18개를 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2개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하지만 이 아구스티누스의 참여력의 흐름은 뭐냐면 나로부터 신으로예요.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여력의 핵심이야, 핵심.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테마를 차지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의 터미널, 이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다루는 것은 신에 대한 복종이죠. 신은 하느님께 복종했을지 인간은 가장 어떤 하나의 자유로워지고 어떤 하나의 해방이 되고 그리고 행복해진다. 저도 인정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을 영접했을 적에 그때만큼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얼마가 신한테 홀거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깨집히고 죽어도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 이것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이 조언은 먼저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한 뭐냐면 어떤 악마도 악령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때만 생각하는 한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악령의 지배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인간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가장 어떤 인본주의, 우리 보통 휴머니즘을 어떤 인간의 기본이 되는 중심을 휴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련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떤 하나의 그 인간의 사유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철학으로부터 어떤 인문학으로부터 완전 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빼버리고 오직 인간만을 생각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세계가 우리는 데카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인본주의 철학은 바로 본격적으로는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존재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B-E-I-N-G, being 하는 말, 그리고 자인, Z-E-I-N, 독일어로서 자인.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떨 때 존재하느냐? 어떨 때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생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survival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living 살아있는 것이고, survival 하는 것이지 existing 아니라는 말이에요. existing.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existing의 세계, 그래서 being의 세계로부터 어떤 자인의 세계로부터 being의 세계에서 자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데카르트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하는 말 나왔을 적에 이때 이제 철학이 말했던 성찰, 사유, 인식 또는 뭐랄까 인성, 그다음에 이런 많은 철학적인 개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한다, 생각한다, 우리말로 생각한다 하잖아. 이 생각한다를 갖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보면은 이제 사유한다, 사고한다, 성찰한다, 인식한다, 직관한다, 이런 모든 걸
합쳐가지고 thinking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나누면 두 조각이야. 두 조각. 하나는 thinking 하는 존재와 doing 하는 존재가 행동하는 존재와 생각하는 존재, 이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 대부분 doing 한단 말이야. doing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초점은 그냥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아,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두들고 싸우고 이거야. 그러나 thinking 생각하는 이거야. 생각하는 인간이 이거는 부름 잡는 이야기야. 그래, 이거는 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thinking 하는 남자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쓰잘데없이 자꾸 찌끄리고 자손에 나가면서 내가 그 말해가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루 종일 남자가 잔소리하는 거는 한 2번밖에 안 돼요. 여자 잔소리하는 건 20번도 넘어. 얼마나 남자들이 인내심이 많은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인간 역시 신이 만들 때 이 참 머리를 만들고 가슴을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참 나는 참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사람 아이고 골치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절대로 머리가 아픈 적은 없어요. 그죠? 생각을 덜 해가지고 아프다. 아무리 많이 사랑을 해도 가슴이 아픈 적은 없어요. 나는 그랬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위장하는 건 뭐냐면 조금만 말고만 봐봐. 위장 탈나잖아요. 그러나 머리가 탈나고 가슴이 탈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요. 나는 안 쓰가지고 탈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존재.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는 그것이 생각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생각하는데 앞에 뭐라고는 나는 생각한다 그런 말을 붙이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 중심이야. 너 자신을 알라 스포데스가 말했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몽테뉴가 나에 대한 글을 쓴다 그랬다고. 그리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기 중심이라 그래. 자기 중심. 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빚어지잖아. 이거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았던 인물이 하이데크야. 하이데크는 우리가 봤던 이야기는 데카르트의 세상을 이어받으면서 발전시킨 인물. 이 사람은 딱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존재와 현존재라는 두 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존재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데카르트는 뭐라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자만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생각하는 자만이 존재한다. 그래 여기는 개나 돼지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토끼풀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야. 그런데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은 하이데크가 말했듯이 존재래.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속에는 별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토끼풀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식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를 데카르트는 존재한다 하는 말을 안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크는 거기다가 존재한다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상당히 만물론자랄까, 모든 뭐랄까 이 세상의 만물 속에는 그 나름대로 생각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도 생각하는 인자가 있다잉, 네? 풀도 생각하는 인자가 있다잉, 맞대? 우리 잡초 뽑으면 잡초가 아야 하고 죽는다잉.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다른 현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존재. 현존재는 누구냐? 현존재는 누구냐? 첫째는 그 돌, 개, 돼지처럼 그냥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 돌도 죽는다는 거야. 맞지? 돌도 나중에 오래되면은 그냥 자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모래가 됐다가 먼지가 돼가지고 그냥 죽는다. 다시 또 하지만 풀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유한하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유한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 그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제가 참 마스크 찌고 왔잖아요. 마스크 찌고 온 것도 사실은 두려움의 표상이구나. 나는 한 시간 뒤에 가도 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유한하고, 유한한 것은 시간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 존재예요. 현 존재는 뭐냐? 모든 유한한 것에 동정과 배려를 갖는다. 동정심과 배려심을 갖는다. 그가 바로 현 존재자다.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것이 뭐냐? 문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 모든 유한한 것에 대해서 동정심과 배려를 갖는 것이다. 이게 종교다. 이게 종교. 그리고 이게 인문 철학이다. 나는 이걸 그 기본적인 정신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써. 정말 글을 쓸 적에 어떠한 소재나 어떠한 주제에 가서 글을 쓸더라도 그 글 쓴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야 되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죽는 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깔린 가운데 위에 아이의 행복에 대해서 쓰고,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쓰고, 나무에 대해서 쓰고, 풀에 대해서 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글이 달라진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글이라는, 여러분의 글을 쓴 게 있잖아. 글이라는 집을 짓잖아. 그 글이라는 집을 짓 적에 그 집 밑에, 땅 밑에 깔려있는 주춧돌이 있잖아. 주춧돌. 이 두 개의 주춧돌. 두 개의 주춧돌. 하나는 어떤 하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죽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절에 들어가지게 일주문에 세워지는 그 양쪽에 저는 기둥의 팔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친 것이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야, 하이데거. 데카르트까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여기서부터 하이데크를 알고 마슐라를 알고 유흥을 아는 사람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여기까지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여기까지. 요 하이데크, 마슐라를 유흥. 이걸 알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딱 다른 거예요. 마슐라는 이때까지 앞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하이데크, 이까지는 뭐냐면 로고스적인 인물이야. 그래도 감성적인 인물보다는 이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던 인물이야.
유럽의 철학의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로고스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동양 철학, 동양 철학에 있어서 도교라든가 뭐 유교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것은 주로 성적인 인간, 감성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이성적인 철학과 감성적인 철학을 구분하면 서양 철학은 로고스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양의 철학은 파투스적인 어떤 감성적인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도학이라든가 도그라든가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다 합쳤던 인물이 바슐라르. 바슐라르는 이름을 여러분들 좀 생소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우주를 구성하는 사원소 물불공기hợp, 물불공기hợp 상상했던 물의 상상력, 불의 상상력, 공기의 상상력, 또 흙의 상상력, 이걸 생각하는 인물이고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성격도 물불공기hợp 으로 세 개로 나눠는 거야. 히포크라테가 나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물불공기hợp 통해 가지고 그 문학 작품도 인간이 물적인 인간, 공기적인 인간이 있듯이 작품에도 물적인 작품, 공기적인 작품, 이것을 갖다 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물이 무엇인가, 불이 무엇인가, 공기가 무엇인가, 흙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돌이 뭔가, 인간이 뭔가, 나라는 뭔가를 갖다가 자꾸 뭐냐면 그런 것들 컴퓨터 두드리듯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다를 수 없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분은 망상과 같은 공상으로 봐서 상상을 주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한다 이렇게 말할 적에 우리는 이제 머리로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그냥 그런들 하니까 몽상과 같은 망상과 같은 상상에 극적으로 다가는 거예요. 정말 기맥힌 책이 이 어떤 하나의 바슐라르가 쓴 4개의 책이야. 어떻게 하면은 불 하나를 이렇게 상상해서 그 불이 갖고 있는 본질의 상상력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야. 지난 우리 이번 우리 학기 중에 할 적에 어떤 하이데거가 갖고 있는 어떤 촛불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이 중세 어떤 서양 철학을 하다 보면 대갈통만 굵어졌단 말이야. 대갈통만 굵어지고 가슴은 쪼그랑 할배 젖가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게야. 이걸 갖다가 다시금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가슴을 키워야 된다. 즉 말하면 감성을 키우고 감수성을 키우고 정서와 서준을 키워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인물이 바슐라르라. 저는 항상 참 봤을 때 인간이 죽어가는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말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19살 된 소녀의 큰 팽팽한 가슴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80은 할매가면 안 되지. 80은 영감탱이에 그 몸을 보라고 장작개비처럼 말라간다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우리의 몸만 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도 말라간다. 감성. 진짜. 말아가지고 나중에 딱 죽을 적에 눈물 한 방울 탁 흘려주고 끽 하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강하죠. 여러분 보통 50대에서 60대 아줌마 되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게 뭐고? 화장품 뭐고? 좀 로션, 좀 얼굴 촉촉하게 하는 아이가 바라 얼굴 촉촉하게 하는 거. 그 얼굴은 얘를 건조해가지고 촉촉하게 할 줄 아는데 지 마음이 장작개비처럼 빼짝 말라가는데도 보고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 준 기분이 바슐라르다. 그래서 이 바슐라르가 이야기했던 것은 당연히 어렵고 그러한 감성적 철학을 갖다가 깨우쳐 준 인물이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서는 중요한 게 어떤 물질적 파장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 여러분도 물질이다. 나도 물질이다. 나무도 물질이고, 불도 물질이다. 그 물질이 끊임없이 파장을 발산한다. 파장을 발산하고 다 발산해 보면은 죽는다. 촛불이 있잖아. 촛불이 있다가 빛이라는 그 물질적 파장을 발산하잖아. 그러면서 초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촛불이 다 없어진다. 그럼 촛불이 꺼진다. 죽는다. 초도 없어진다. 그것이 초의 생명이다. 초는 물질이다. 물질. 그 물질은 파장을 발산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 그러한 몽상과 어떤 망상의 세계까지 깨뜨려 놨던 인물이 뭐냐면 바슐라르가 되는 거예요. 바슐라르. 근데 이 바슐라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인간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두고자 하는 것이 요는 융이야. 융. 칼융. 칼융이라는 인물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21세기에 등장한 아주 최고의 인문지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의 수제자죠. 프로이트의 수제자입니다. 심지어는 프로이트가 죽으면서 자기의 후계자라고 삼으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 심리학에 대한 이론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인간 심리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은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 이렇게 이것이 어디에 작용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칼융은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머리에 있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아이. 건강합니다. 이 어둠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의 개인적인 무의식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의식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애니마라는 여자는 남자적인 성격, 남자는 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애니마, 애니무스에 의해서 또는 원형에 의해서 가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여튼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어둠의 아이를 숨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아이는 끊임없이 뭐냐면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징징거리고 무언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 가면에 의해서 또는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그것이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란 인문학이란 작가란 바로 뭐냐? 그 숨어있는 어둠의 아이를 햇빛 속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의식, 여러분들 할 적에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제가 글을 한번 썼었는데요. 이 와이에서 이 와이는 하면 여러분의 답이 뭔지 압니까? 나도 몰라. 이겁니다. 나도 몰라.
그 나도 몰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의 아이가 부르짖는 목소리입니다. 맞지? 니와 그래? 몰라. 니와 그 사람 남자 사람 몰라. 이 말이에요. 기백힌 말이잖아요. 나도 몰라. 이까지 많은 말씀인데 이 칼융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내가 나도 몰라 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아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칼융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목소리를 한 이 어둠의 아이에 관한 글을 쓴 것이 레드북. 이 레드북은 칼융이 프로이트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의 심리학계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러는 자기 스승과로부터 추방됐잖아요. 어디 가도 뭐냐면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약 한 우리말로 한 700페이지가 됩니다. 700페이지 되는 빨간 표지의 책을 쓴 것이 레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 속에 아주 그림도 자기가 다 그렸습니다. 그림이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기맥힌 책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요. 깨놓고 말해가 10페이지를 읽고 나서 울었습니다. 통으로 울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성경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그러한 책을 지으면서 이 글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면 이 칼융이 갖고 있는 숨은 아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둠의 아이에 대해서 토킹 이야기를 한 책. 그러니까 아주 난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여로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지가 나쁠 때 포도스리 했는 행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융이 쓰는 레드북은 뭐냐면 이 무의식에는 어둠의 아이를 갖다가 드러낸 고백의 이야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적에 이 세계 보통 3대 차별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톨스토이, 루소 이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더 꼽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꼽아야 되는 것이 바로 칼융의 레드북, 붉은 책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둠의 아이. 우리가 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자기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라는 것이 뭐냐? 이 자기에 대한 말씀은 그냥 exterior만 겉으로 드러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나가 있잖아. 이 박양규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나뿐만 아니라 내 속에 쓰는 어둠의 아이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삶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문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항상 제가 밑에 몇 줄만 있는데야 인문시대의 작가는 맑은 이성과 따뜻한 감성,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감성을 균형 있게 갖춘 랭구가 많은 견자, 볼견자야. 제가 항상 나중에 접근 시간에 제가 랭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랭고는 견자야, 견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말했는데? 데카르트는 우리로 하여금 각자, 깨칠 각자가 되어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지자야 지자. 그래서 내가 알았죠.
인간이 되는 것, 보통 그 진섭리가 완전한 인간을 추구한다 하더라고. 나는 그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냐면 바로 랭보가 말하는 견작, 데카르트가 말했던 각작, 그리고 베이컨이 말하는 지작, 견작, 각작, 이 세 개가 될 때 그때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는 거야.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다 뒤질지라도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때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우리는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잡고 가면 그에 도착하냐 도착하지 않느냐는 그건 그의 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뭐냐면은 앞에 제일 마지막에 몽테뉴가 수상식을 발표한 442년째, 1년이 아니고 내가 이번 2021년에 쓰기 때문에 442년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에세이의 아버지 몽테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몽테뉴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하는 인문 철학 그 앞에는 어떻고 그 뒤에는 어떠냐 그 흐름을 쭉 살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복잡해.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요건 딱 나가면 근데 그거 여기 이거 다 잡는다. 맞아. 이거 뭐만 기억하면 되노? 요거만 기억해라. 5분만